자녀는 나의 앞 얼굴을 보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플라토닉 국가의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화로운 만닭살이가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저희들 유튜브 촬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좀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박 선생이 약간의 일상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조금 찍지 못하다가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럼 박 선생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드디어 오래된 주택을 고쳐서 이제 청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3개월간의 공사 과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지금은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리고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고향으로 벗어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박 선생은 진짜 고향으로 맞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거, 또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들이 또 새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주는 분들이 아마 응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지난달에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를 자녀 양육과 연결시켜서 지금 저희들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고전이 자녀 양육과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뿐 아니라 모든 우리들이 읽는 거, 보는 거, 특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지금 국가 읽고 계시죠? 네, 읽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총 자의적으로 이제 10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한 몇 권쯤 읽고 계신가요? 6권 읽고 있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 이건 다시 읽어야지 될 것 같아서 네. 다시 남편이랑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국가, 여러분들은 국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은 읽으면서 플라토닉 국가의 주제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고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제, 저는 읽으면서 요즘에 이제 두 가지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계속 말하는 것이 저한테 와닿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사실, 그게 뭘까 계속 고민하게 돼요. 사실 제가 플라톤을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에서 발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 때 이제 구분지어서 배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이렇게 배우면서 저한테 와닿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무수히 변하는 이렇게 사실과 현상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어진 일,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럼 제 역할에서 잘할 수 있는 이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내용을 읽으셨던 분은 정리가 될 건데 아마 플라톤의 핵심 어떤 주제 또 내지는 철학적인 관심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제 입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죠. 네, 그래서 보통 플라톤 하면 생각하면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이 세 명이 고대 그리스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이고 또 실제 지금 저희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이지만
근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또 아닐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생각을 체계화시키고 또 생각을 이어가는 역사성의 측면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합니다. 플라톤 이제 국가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플라톤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 justi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평생 실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었던 것이 플라톤이었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철학자였기 때문에 철학자에게 맞는 정치 제도겠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이 이제 국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국 정체를 만드는 일에 플라톤이 관심을 가졌고, 근데 결국 정치를 만드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라고 하는 부분,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플라톤의 국가의 주저의 내용이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또 한번 그립다고 하시겠다 이 생각이 되는데, 누구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떻게 살까? 맞죠. 그거 늘 경험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는 나의 얼굴을 보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양육하는 대상도 그렇습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의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박 선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주로 어떤 경우에 하실까요?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플라톤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이 일본에도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대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현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그럼 현실에 대한 이익은 좀 강자의 이익인 거죠. 그래서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비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 도시를 번개를 쳐서 부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테네가 얼마나 강자의 이익을 대변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지은 투키티데스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약강식의 원칙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이며 여러분이 독립할 수 없다면 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그 다음에 신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키티데스의 역사에서 아테네가 멜로스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 멜로스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때 당시 얼마나 현실에서 이익이 중요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뿐 아니라 아테네 그 당시도 그랬다. 그런 상황을 철학자인 이 플라톤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가 오름이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는 오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정의를 오름이라고 할 때 박 선생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정의를 옳다라고 할 때요? 법 이렇게 떠올리죠. 근데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오름, 그것은 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름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삶으로 생각하죠. 아름다움, 조화로움, 균형 있는 삶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고대 아테네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했을 거다. 아름다운 삶이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법인 거죠. 법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법하면 생각나는 거 강제력,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 의무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든 현실적으로 보든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모든 인간이
또 우리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플라톤은 강자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보다 모든 인간의 삶을, 조음의 삶을 대변하는 법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두 가지의 관심, 정체가, 철학자에게 적절한 정체가 뭔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의와 연결된다. 굉장히 긴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아, 재밌습니까? 네.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신데. 읽으면서 저는 이제 네. 책 내용만 읽었고 이런 네.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때의 네. 삶이 어땠는지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네.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특히 그 당시는 내가 곧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플라톤도 당연한 건데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폴리티카입니다. 정치 자체가 국가고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삶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박 선생이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와 연결되죠. 내가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죠? 요즘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국가 읽으시면서 이권 읽으시면서 좀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의 네, 행동이랑 좋습니다. 삶이랑 그렇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어느 날 이제 유치원이다. 네. 유치원을 갔다 오고 나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부엌 한 켠에 둘이서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오늘 자기가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데 친구 이제 한 3명이 와가지고 책상에서 내가 놀아야 되니까 비켜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먼저 고민을 먼저 말해올 때 조금 당황돼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속상했겠다. 아이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참 근데 네가 이렇게 비켜준 거는 다툼이 안 일어나게 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비켜준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그 마음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가 속상한 얘기 내한테 해줘서도 고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엄마로서의 고민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자그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이가 속상했겠다. 그런데 한이가 늘 이렇게 조금은 한이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먼저 놀고 있었던 상황이고 한데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저만의 어떤 생각의 깊이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정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기 아빠랑 같이 읽다가 그날 딱 마침 저희 첫째가 막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방 지어 박았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럼요. 저희는 너무 이제 보이면 혼이 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어 박았는데 막내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와! 그렇죠. 네. 자기 아픔을 온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상황과 정황상 보면 어쨌든 막내가 먼저 형아를 건드렸을 것 같은 저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첫째도 때렸는 걸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첫째가 내가 안 그랬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져요. 그렇죠. 동생이 우니까 본인도 울어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네. 그게 막 막내도 울고 첫째도 울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알겠다고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전까지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시간을 내어가지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아까 산이한테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켜서 내가 좀 밀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끝내. 아까는 왜 이제 안 그랬다고 말했니? 라고 하니까 혼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다고. 그래서 산이가 아직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래, 다음부터는 미칠 수 있는 건 위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참 늘 네. 있는 일이라서. 근데 이게 산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도대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 네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찬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우리 행동이 뭔가 잘못됐을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번에도 이렇게 정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얘한테 어떤 그동안의 양육 방법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기를 키우시거나 이제 형제 네. 자매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소소하지만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당한 상황에서 이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걸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지 않았던 마음도 사실이라서 이렇게 부당한 상황을 겪었다고 할 때 부모가 이제 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랑 또 이제 찬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이를 대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자세나 어떤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또 어린 자녀, 또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일들은 늘 우리가 흔히 다반사라고 얘기하죠. 늘 있는 일이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제가 좀 답변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이제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이는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부당하다. 좀 속상했을 부당하다. 네. 자기가 먼저 놀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비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그걸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박 선생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당한 거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당한 거의 반대말. 뭘까요? 공정해야 된다. 공정은 더 이야기하면 당신과 내가 목이 똑같다. 똑같은 몫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쉬었다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생각하면 부당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함이라는 개념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을 조금 명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